제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 시장 골목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시작됩니다. 육중한 솥에 물을 받고 밤새 핏물을 뺀 사골과 잡뼈를 안쳐 끓이기 시작하면 그제야 제 하루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죠. 뭉근한 불 위에서 뽀얀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주방의 스테인리스 조리대에 도마와 칼이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지난 20여 년간 제 삶을 채워온 익숙한 교양곡입니다. 남들은 허름하고 작은 국밥집이라 할지 몰라도 이곳은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태호를 번듯하게 키워낸 제 자부심이자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성체와도 같아요. 투박한 나무 테이블을 행주로 닦고 수저통을 채우고 오늘 담근 겉절이와 잘 익은 깍두기를 소담하게 가릇에 담아내면 어느새 가게 문을 열 시간이죠. 그러면 굶주린 배를 채우러 오는 시장 상인들부터 든든한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려는 직장인들까지 제 국밥 한 그릇에 위로를 얻으려는 손님들로 작은 가게는 금세 활기를 띱니다. 저는 이 정직한 땀방울로 일궈낸 제 삶을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 단단했던 세상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들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 지영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던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이제 어머니 힘드실까봐 가게 일 도와드린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이제 저 고된 주방 일도 좀 덜겠구나. 살가운 며느리랑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헛된 기대를 품었었죠. 하지만 지영이가 생각하는 일은 제가 아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지영이는 가장 정신없는 점심시간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오후 2시가 다 되어서야 가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백화점 쇼핑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사하게 꾸민 채로 말이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진한 국밥 냄새를 이기려는 듯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가 먼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우, 아직도 손님이 있네요? 냄새는 여전하고. 그것이 보통 지영이의 첫 인사였어요. 와서는 앞치마를 두르기는커녕 손님들 눈에 잘 띄는 홀을 어슬렁거리며 빗물 주전자를 채우는 척 이미 깨끗한 테이블을 마른 행주로 훔치는 척하는 게 전부였죠. 그러고는 이내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최신형 휴대폰만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짓거리와 씨름하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도 지영이는 철저하게 모르는 척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한데 저기 쌓인 그릇들만 좀 안으로 날라다 주겠니? 제가 보다 못해 한마디 건네면 그제야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네. 아이고, 이걸 어느 세월에 다 닦아요? 손에 냄새 배는 거 싫은데. 투덜거림은 덤이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이제 막 한솥밥 먹게 된 새 식구인데 시작부터 모진 시어머니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루 한두 시간 남짓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는 지영이에게 저는 아들놈의 성화에 못 이겨 꼬박꼬박 월급까지 챙겨주었습니다. 태호는 지영이가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챙겨줘야지라고 했지만 뭐가 고생이라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진짜 문제는 한 달 전쯤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된 하루를 마치고 낡은 계산기 앞에 앉아 하루 수입을 정산하고 있었습니다.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고 동전까지 탈탈 털어 맞추어 보는데 이상하게도 장부의 매출과 현금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2만 원이 부족했어요. 내가 오늘 뭘 잘못 계산했나?
어휴, 나이가 드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구나. 처음에는 그저 제 기억력을 탓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3만 원, 또 하루는 2만 5천 원. 액수는 조금씩 달랐지만 매일같이 돈이 부족했습니다. 제 평생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매일 밤 저는 홀로 가게에 남아 돈을 세고 또 세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러다 문득 섬뜩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비는 날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영이가 가게에 나왔던 날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했죠. 아무리 싹싹하지 않은 며느리라지만 어떻게 시어머니 가게에서 돈을 훔쳐갈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저는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영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남몰래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영이는 제가 주방에 들어가 다음날 쓸 재료를 손질하거나 홀 안쪽 테이블을 치우러 간 그 짧은 틈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계산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손님이 뜸할 때면 괜히 계산기를 몇 번 눌러보는 척, 동전통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행동했죠. 며칠 뒤 저는 작정하고 덫을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부러 지영이가 있는 앞에서 한숨을 푹 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다. 오늘도 딱 3만 원이 비네. 어째 매일 이러니 장사할 맛이 안 난다. 정말. 그러자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지영이가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손님한테 거스름 돈을 더 주셨나 보죠,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늙어요. 그 아무렇지 않은 오히려 저를 타박하는 듯한 말투와 태연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완벽하게 시치미를 떼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날 밤 저는 가게에 홀로 남아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물증이 없잖아요. 섣불리 말했다가는 아들 부부 사이에 이간질이나 하는 못된 시어머니로 몰릴 것이 불 보듯 훤했습니다. 결국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마지막 방법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도 내키지 않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어 가게에 작은 CCTV 하나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설치 기사는 점심시간이 끝난 뒤에 와서 30분도 안 되어 작업을 끝내고 돌아갔어요. 저녁 장사까지 모두 마치고 저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 가게에 CCTV 하나 달았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귀찮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CCTV는 또 뭐하러요? 우리 가게에 뭐 훔쳐갈 게 있다고. 돈 아깝게.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야지. 시장 골목이라 밤 되면 무섭기도 하고 그냥 방범용으로 하나 있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랬다.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엄마 그런 거 달 돈 있으면 지영이 용돈이나 좀 더 줘요. 걔가 친구들 만나면 기죽는다고 엄마 가게 월급으로는 예쁜 옷 한 벌 사기도 힘들다고 맨날 하소연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은 제 가게의 안전이나 제 걱정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아내의 투정만이 중요한 아들이었죠.
저는 더 대꾸할 기운도 없어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아 저는 천장 구석에 까맣게 자리 잡은 CCTV 렌즈를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작은 눈이 앞으로 제 삶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때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다만 앞으로 아주 길고 힘든 싸움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부디 제 모든 의심이 그저 늙은이의 기우이기를 저는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CCTV를 달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몸은 솜이 물에 젖은 듯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얼음물에 세수한 것처럼 맑아오더군요. 가게 천장 구석에 자리 잡은 작고 검은 렌즈가 꼭 저를 내려다보는 것만 같아 괜히 마음이 불편했죠. 제 손으로 단 물건인데도 꼭 제 삶의 한 구석을 들켜버린 기분이랄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지영이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인 3시가 다 되어 가게에 나타났어요. 어제 새로 한 게 분명한 화려한 손톱을 연신 호호 불어가며 들어서는 모습이 도저히 일하러 온 사람의 태도는 아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어우,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몰라요. 가게는 에어컨을 틀어도 후덥지근하고 이러니 제가 맨날 피부가 뒤집어지죠. 오자마자 늘어놓는 불평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저는 말없이 고개만 까딱했어요. 지영이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가게 구석에 자기 명품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곧장 냉장고로 달려가 시원한 음료수부터 꺼내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오늘따라 손님이 없었나 봐요. 가게가 텅 비었네. 제가 점심시간 내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국밥을 몇십 그릇이나 말아낸 것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끓고 있는 육수 위로 둥둥 떠오른 기름을 정성껏 걷어냈죠. 오늘 어쩌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기회는 정말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20년 넘게 고기를 대온 단골 거래처 정육점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새로 들어온 소자뼈 상태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지금 바로 와서 눈으로 보고 가져가지 않으면 다른 식당에 다 넘겨야 한다는 다급한 목소리였죠. 평소 같았으면 저녁 장사 마치고 들르겠다고 했겠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영아, 나 정육점에 잠깐만 좀 다녀와야겠다. 한 30분이면 충분할 거야. 그동안 가게 좀 잘 보고 있어 주렴. 혹시 손님 오시면 국밥은 아직 준비 안 됐다고 하고 시원한 물이라도 좀 챙겨드리고. 네, 지금 어딜 가신다고요? 저 혼자 이 넓은 가게에 있으라고요? 저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무서운데. 지영이는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냈지만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주방에 걸어두었던 앞치마를 풀었어요. 금방 올 거니까 걱정 말고 있어. 그리고 혹시 모르니 계산대에 돈 넉넉히 뒀으니까 외상값 받으러 오는 사람 있으면 거기서 계산해주고. 제가 일부러 계산대와 돈 이야기를 강조해서 꺼내자 지영이의 눈이 순간 반짝이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저는 겉옷을 대충 챙겨 입고 가게를 나섰죠. 하지만 제 발걸음은 정육점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장 골목을 크게 돌아 가게가 보이지 않는 낡은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죠.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제 설치한 실시간 CCTV 앱을 조용히 실행했어요. 손바닥만 한 작은 화면 속에 텅 빈 가게와 계산대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지영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하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지영이는 제가 정말로 갔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가게 유리문을 빼꼼히 열고 밖을 한번 쓱 훑어보더군요. 그리고는 이내 안심한 얼굴로 다시 들어와 문을 닫았죠. 잠시 후를 어슬렁거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지영이는 이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마치 자기 돈을 꺼내는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계산기 아래의 현금통을 열었어요. 지영이는 그 안에 있던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 지폐를 몇 장 세어보는 척하더니 그중 50,000원권 한 장과 10,000원권 2장을 재빨리 뽑아 자신의 하늘색 원피스 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고 익숙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손놀림이었죠. 제 휴대폰 화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장면이 꼭 현실이 아닌 텔레비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가슴 한쪽이 얼음 송곳으로 쑤시듯 서늘하게 아려왔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죠. 저는 앱을 닫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가게로 돌아갔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영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구석자리에 얌전히 앉아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다녀왔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고기는 좋은 걸로 가져오셨어요? 세상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 저는 그런 지영이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서글픈 현실을,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 버렸다는 잔인한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일 뿐이었죠. 그날 장사를 모두 마칠 때까지 저는 지영이에게 단 한마디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홀로 가게에 남아굽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가져와 계산대 앞에 앉았죠. 낮에 녹화된 그 문제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볼 때와는 달리 가게 컴퓨터의 커다란 모니터로 보니 지영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돈을 훔치기 직전 혹시나 누가 볼까 싶어 주방 쪽과 가게 문 쪽을 번갈아 훔쳐보던 그 불안한 눈빛, 가리고 돈을 주머니에 넣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돌아서던 그 얼굴까지. 저는 그 영상을 조용히 제 개인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정하고 평소보다 훨씬 늦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일부러 지영이가 나타날 시간에 맞추어서였죠. 아니나 다를까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지영이가 커다랗게 하품을 하며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가게 문을 늦게 여셨어요? 저 괜히 일찍 준비하고 나왔잖아요. 저는 대꾸하는 대신 지영이를 가게 안쪽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불렀습니다. 지영아, 이리 와서 잠깐만 앉아보렴. 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서 그런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낮고 차갑다는 것을 느꼈는지 지영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제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어제 녹화해둔 그 영상을 지영이의 눈앞에서 소리 없이 재생시켰어요. 화면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돈을 훔치는 장면을 본 지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당황한 듯 입술을 잘근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던 것도 잠시 지영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독하게 돌변하더군요. 갑자기 지영이는 테이블을 손으로 쾅 하고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몰래 설치해서 저를 다 감시하고 계셨어요?
이거 엄연한 사생활 침해인 거 모르세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시가 아니라 확인이란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입으로 직접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다. 그러자 지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에 수도꼭지라도 단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된 것처럼 서럽게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모습이 꼭 전문 배우 같았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잠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서 빌린 거예요. 나중에 조용히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고작 이 돈 몇 푼 없어진 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고 도둑으로 몰아가세요? 제가 시집 온 이후로 어머니한테 그렇게 미운 털이 박히셨어요? 빌렸다는 그 뻔뻔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지영아,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가게 돈이 비었다. 그럼 그것도 전부 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빌려간 것이니? 제 날카로운 추궁에 더 이상 할 말이 막혔는지 지영이는 더 크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어머니랑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네요. 저 이렇게 의심받으면서는 이 집 며느리 노릇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지영이는 그대로 자기 가방을 낚아채듯 챙겨 들고는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붙잡지 않았죠. 잠시 후 제 휴대폰이 마치 발작이라도 하듯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길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의 고함이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엄마, 지영이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애가 억울해서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가 당장 지영이한테 사과하세요. 저는 그저 기계처럼 조용히 대답했어요. 태호야, 일단 흥분부터 가라앉히고 가게로 좀 오렴. 와서 직접 네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확인은 뭘 확인해요? 엄마가 또 우리 착한 지영이 구박하고 못살게 군 게 불보듯 뻔한데 엄마는 대체 왜 그렇게 지영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신 거냐고요? 제가 당장 그리로 갈 테니까 엄마는 우리 지영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준비나 단단히 하고 계세요.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잠시 후 들이닥칠 아들을 기다렸죠.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가게에 도착하기까지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태호가 장가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저런 험악한 표정을 보인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기억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저 남자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라 오로지 문지영의 남편일 뿐이었죠.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지영이를 울려서 내보내요. 애가 너무 놀라서 길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요. 아들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삿대질부터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할 아주 작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태호야, 일단 좀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 좀. 앉기는 어딜 앉아요. 지금 우리 지영이가 억울하고 분해서 밥도 못 넘기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저녁 장사할 생각에 신나셨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저는 차분하게 끊어지려는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아까 지영이에게 보여줬던 그 영상을
다시 재생시켜 태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들,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일단 이것부터 좀 보렴. 이걸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태호는 제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제 손을 아주 거칠게 탁 쳐냈죠. 제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이 타일 바닥으로 떨어지며 텅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엄마가 우리 지영이 못살게 구는 장면이라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엄마, 저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한 가족이 된 사람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은 무슨 놈의 사실. 엄마가 평소에 지영이한테 얼마나 모질게 대하고 사사건건 닥달했으면 애가 오죽했겠냐고요. 가게에서 돈 몇 푼 사라졌으면 엄마가 그냥 모르는 척 채워 넣으면 그만이지. 그걸 굳이 애를 잡아서 돈내 망신을 줘야 했어요? 아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하나하나 박히는 것 같았어요. 아, 내 아들놈은 이미 정상이 아니구나. 저 여자의 거짓 눈물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 눈앞의 진실을 볼 생각조차 없는 거구나.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휴대폰을 주워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제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건지 태호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저를 몰아세웠어요. 왜 아무 말이 없으세요? 이제 와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드세요? 우리 지영이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속은 엄청 여려서 상처 한 번 받으면 정말 오래가는 애란 말이에요. 엄마 때문에 우리 애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제가 엄마 절대로 용서 못할 줄 아세요. 우리 애라니요. 마치 제가 자기 아내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 시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주 작은 정마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기대를 걸고 아들에게 물었어요. 태호야, 그래서 너는 지금 네 엄마 말은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네 아내의 눈물 섞인 말만 믿겠다는 거니? 그 질문에 태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제 아내잖아요. 엄마는 평생을 같이 살아온 가족이고 지영이는 제가 이제부터 평생을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여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태호는 이내 제게 최후 통첩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울리는 사람은 그게 엄마라고 해도 저는 용서 못해요. 당장 지영이한테 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만약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저도 다시는 엄마 얼굴 볼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 가짜는 협박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배 아파 낳은 저 어리석고 가여운 아들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제 침묵에 더욱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것일까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태호는 갑자기 제 앞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다짜고짜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짝 하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왼쪽 뺨에 불덩이가 떨어진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한순간 멈추는 것 같았어요.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제 귀에서는 윙하는 날카로운 이명만이 끝없이 맴돌았죠. 제 아들의 손바닥이, 제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의 손이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제 평생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에게도 맞아본 적 없는 뺨을 제 아들의 손에 맞은 겁니다. 충격으로 몸이 심하게 휘청거렸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습니다. 고개가 돌아갔던 방향 그대로 저는 한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뺨에 타는 듯한 통증보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으면서 복잡했던 모든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아들을 마주 보았어요. 아들은 자기가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깨달았는지 아니면 제 반응에 놀란 건지 살짝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어디에서도 미안함이나 후회 같은 감정은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은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게 네 진심이구나. 아주 잘 알겠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 휴대폰을 조용히 주워들었죠. 다행히 액정은 깨지지 않았더군요. 저는 휴대폰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출입문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볼일 다 끝났으면 그만 돌아가라. 그리고 내 가게에 다시는 발 들여놓을 생각 마라. 너랑 나 오늘부로 완전히 끝이다. 제 단호하고 싸늘한 태도에 태호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들었니?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나도 더 이상 네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저는 태호를 그대로 지나쳐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앞치마를 고쳐 두르고 마치 방금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 장사를 위한 재료 손질을 시작했죠. 등 뒤에서 태호가 무어라 더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에서 박태호라는 존재는 바로 방금 전 제 뺨을 내리친 그 순간 완벽하고 영원하게 지워졌으니까요. 아들놈이 가게를 뛰쳐나가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깍두기만 썰었어요. 단단한 무가 칼날 아래서 서걱, 서걱하고 잘려나가는 소리만이 가게 안에 무거운 정적을 깨고 울렸죠. 뜨겁게 달아올랐던 뺨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감각이 무뎌졌지만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시퍼런 칼날처럼 솟아오르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저앉아 울거나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어요. 제 머릿속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정리하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냉정하게 회전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장사를 어떻게 마쳤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손님을 받고 국밥을 내어주고 돈을 받았죠. 단골 손님들은 제 표정이 왜 그리 어둡고 굳어 있냐고 걱정하며 물었지만 저는 그저 몸이 좋지 않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가고 가게 셔터를 드르륵 소리를 내며 내린 순간 저는 굳게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나 절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한 적 없던 가게 안쪽의 작은 창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자개장 가장 깊숙한 곳, 헌 옷가지들 밑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은 단 3개뿐이었어요. 그중 가장 첫 번째 이름, 최 변호사의 번호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언제나처럼 신뢰감 넘치는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최 변호사는 제 개인 자산관리인이자 저의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해주는 대리인이었죠. 제가 시장 골목의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가 아닌 수십 개의 직영점과 여러 개의 브랜드를 거느린 대형 요식업 프랜차이즈 한풍경푸드의 숨은 창업주이자 회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최 변호사, 나예요.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일, 오늘부로 전부 시작해야겠어요.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하고 단단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태호 군과 관련된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최 변호사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관련된 서류 전부 들고 사무실로 찾아가지. 그때 자세한 이야기는 다시 합시다. 네, 회장님. 언제든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저는 다시 가게 홀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태호에게서 걸려올 전화를 조용히 기다렸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오전이 되자 태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서 빌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제 풀에 궁금해지고 초조해진 모양이었죠. 엄마, 어제는 제가 좀 너무 흥분해서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 화 풀고 지영이한테 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좋게 끝내세요. 자꾸 이렇게 일 크게 만들지 말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은 단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제게 떠넘기며 저를 가르치려 드는 그 오만한 태도에 실소가 터져 나왔죠. 제가 자기 아내에게 사과를 해야 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저 어리석음. 생각 좀 해보겠다. 저는 그 말만 차갑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놈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이유도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게 문에 개인 사정으로 금일 하루 쉽니다라는 팻말을 큼지막하게 써서 걸어 잠그고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제 주거래 은행의 VIP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개인 금고를 열었죠. 번쩍이는 금괴나 현금 다발 대신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피와 땀을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은 태호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태호는 제가 그 집을 큰맘 먹고 사줬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아파트의 진짜 소유주는 제 개인 명의가 아닌 제 회사 한풍경푸드의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죠. 태호는 그저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제공하는 사택에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꺼내든 서류는 태호가 매일같이 자기 몸보다 더 아끼며 자랑하고 다니는 독일제 고급 외제차의 리스 계약서였습니다. 역시나 계약 당사자는 한풍경푸드 법인이었고 매달 나가는 수백만 원의 리스료와 비싼 보험료는 모두 제 회사 법인 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되고 있었죠. 태호는 그 차가 온전히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있지만 그는 그저 회사 차량을 잠시 개인 용무로 몰고 다니는 운전기사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영이가 백화점 VIP 라운지를 제 집 드나들 듯하며 물 쓰듯 긁어대던 가족 카드 발급 내역서와 지난 1년간의 사용 명세서를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 카드 역시 제 법인 명의로 발급된 것이었고 모든 법적 책임은 대표이사인 제게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담당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저예요.
지금 즉시 제 법인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가족카드 전부 사용 정지시켜 주세요. 일시 정지 말고 영구 정지로요. 서류 가방을 묵직하게 채운 저는 곧장 최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화려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최 변호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들을 꺼내 그의 넓은 원목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을 제 뺨에 희미하게 남은 손자국까지 포함하여 아주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했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최 변호사는 모든 설명이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회장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던 일이 현실이 되었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창밖의 높은 빌딩 숲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가장 먼저 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을 당장 끌어내야겠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오늘 당장 내용 증명부터 보내시죠. 알겠습니다. 퇴거에 불응할 시에는 곧바로 명도 소송으로 전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차, 리스 계약 당장 해지하고 내일이라도 바로 회수 조치하세요.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은 우리가 전부 물면 되니까요. 네. 지금 바로 리스사에 연락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태호 과장이 다니는 회사. 거기가 3년 전에 우리가 인수한 IT 자회사 중 하나 맞죠? 최 변호사는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회사 윤리감사팀에 정식으로 제보하세요. 박태호 과장의 가족 간 금전 문제 및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우려에 대한 내용으로요. 발신인은 최 변호사 당신의 법무법인 명의로 하고요. 증거 자료는 내각의 CCTV 영상 파일이면 충분하겠지. 최 변호사는 제 말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결심한 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심판해야 하는 이 기가 막히고 서글픈 상황. 하지만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썩어 문드러진 부분을 도려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일 뿐입니다. 제국을 힘들게 세우는 것보다 그것을 올바르게 지켜내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렵다는 말을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온몸으로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나온 제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어요. 지난 몇 달간 제 가슴을 맷돌처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죠. 슬픔이나 분노 같은 격한 감정은 이미 저 멀리 밀어낸 지 오래였고요. 제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날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주 오랜만에 정말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어요. 폭풍의 첫 번째 전조는 바로 다음 날 오후 가장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 시각 최 변호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모든 상황을 제 귀로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죠. 그날 지영이는 어김없이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 명품관을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제가 쥐어준 법인카드가 이미 정지된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지영이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라도 하듯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이번 시즌 신상품으로
나온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머, 지영아. 너 저번 주에도 비슷한 가방 사지 않았어? 정말 대단하다. 남편이 돈을 대체 얼마나 잘 버는 거야? 친구의 부러움이 가득 섞인 말에 지영이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 올라갔겠죠. 이건 우리 어머님이 사주시는 거야. 내가 가게 일 조금 도와주는 게 그렇게 기특하시다나 뭐라나. 솔직히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이렇게 비싼 걸 사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끔 나가주는 거지 뭐. 제 흉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 뻔뻔함. 지영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가방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고 지갑에서 아주 익숙하게 제 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건넸다고 해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하지만 잠시 후 점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죠.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지영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고 하죠. 한도 초과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카드는 한도 같은 거 없는 카드예요. 기계가 잘못됐나 본데 다시 한번 제대로 긁어봐요. 점원은 몇 번이고 다시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서 쇼핑하던 사람들과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시선이 느껴지자 지영이의 얼굴이 슬슬 토마토처럼 붉어지기 시작했대요. 아니, 이 기계가 고장난 게 분명하네. 답답하게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 좀 해봐요. 우리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감히. 결국 점원은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아주 곤란하고 난처한 표정으로 지영이에게 말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확인해 본 결과 카드 소유주 본인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이 카드는 어제 날짜로 영구 사용 정지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이의 얼굴은 잘 닦은 백자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고 해요. 영구 정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었겠죠. 친구들은 애써 안타까운 척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과 고소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영이는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비싼 가방을 계산대 위에 도로 올려놓고 불타는 얼굴로 매장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최 변호사로부터 카드 정지 이후 지영이가 평소 즐겨 찾던 고급 레스토랑과 피부 관리실에서도 결제를 시도하다가 연달아 망신을 당했다는 추가적인 보고를 전해 들었어요. 두 번째 타격은 당연히 그 남편인 태호에게로 향했죠. 그 시각 태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성공적으로 막 끝내고 한껏 자신감에 찬 얼굴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늘 그랬던 것처럼 지하 주차장에 고이 모셔둔 자신의 번쩍이는 독일제 세단을 향해 기분 좋게 걸어갔죠. 그런데 차 문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박태호입니다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는 차량 금융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운용 중이신 차량의 리스 대금이 2달째 미납 상태라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태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대답했다고 해요. 미납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리스료는 매달 지정된 날짜에 자동으로 이체되고 있는데요. 그쪽 전산에 무슨 오류가 있나 본데 다시 제대로 확인하고 연락 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고객님, 저희 쪽 전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리스 계약의 주체인 귀사의 모기업 측에서 지난달부터 리스료 지급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납된 금액이 해결되지 않을 시 저희는 즉시 차량 회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모기업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태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여 들어가기 시작했겠죠. 그 차는 제가 사준 것이 아니라 제가 소유한 회사의 법인 명의로 리스해주고 있던 것이었으니까요. 태호는 당황해서 언성을 높이며 따져 물었지만 금융사 직원은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결국 태호는 그날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차를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두고 평생 타본 적 없는 찝찝한 기분으로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퇴근해야만 했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에마가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그리고 아주 불길하게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그날 밤 태호 부부의 집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은 전쟁터였을 겁니다. 지영이는 백화점에서 당한 망신에 대한 분풀이를 온전히 태호에게 해댔을 거고 태호는 영문도 모를 리스료 미납 문제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겠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삿대질을 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불행에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한 방이 날아들었습니다. 딩동. 아파트 인터폰이 울렸고 관리사무소라는 차분한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어요. 박태호님 댁 맞으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부터는 월세 및 관리비 납부 계좌가 변경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임대인 측 법무법인에서 조만간 정식으로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세 그리고 임대인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당연히 제 명의로 된 자가인 줄로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그 집은 월세였고 그 비싼 월세를 지난 몇 년간 군소리 없이 꼬박꼬박 내주고 있던 진짜 집주인은 바로 저였던 거예요. 이제 그 임대차 계약마저 곧 끝날 것이라는 냉정한 통보였어요. 지영이는 아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절규했을 겁니다. 태호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넓은 거실을 의미 없이 서성였겠죠. 카드, 자동차, 그리고 집까지.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허망하고 위태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손잡이를 제가 단단히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아주 고통스럽게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죠. 돈줄을 끊는 것은 제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아주 차가운 전체 요리일 뿐이었으니까요. 경제적인 압박이 그 두 사람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다면 제가 준비한 다음 단계는 그들이 돈보다 어쩌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적인 체면과 거짓된 평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스스로 정성껏 쌓아 올린 그 허영의 성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들 자신의 손으로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만들고 싶었죠. 이 모든 계획 역시 최 변호사의 유능하기 짝이 없는 팀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며느리 지영이었죠. 지영이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휴대폰에 콜을 받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아이를 둔 그 지역의 엄마들이 모여 온갖 정보를 공유하는 맘카페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유명 인사로 통한다고 들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고가의 유모차와 명품 아기 옷들을 자랑하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재력을 은근히 과시하며 다른 회원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사는 것이 그녀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바로 그곳이
지영이를 심판할 가장 완벽하고 효과적인 무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그 맘카페의 자유 게시판에 익명의 글 하나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하게 올라왔습니다. 제목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저희 가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글은 자신을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힘들게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시점에서 아주 담담하게 시작되었어요. 내용은 감정적인 호소 없이 오히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더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최근 가게 일을 돕겠다고 들어온 며느리가 야금야금 가게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너무 속상했지만 물증이 없어 소가리만 하다가 결국 작은 CCTV를 달았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돈을 훔치는 장면을 똑똑히 잡았다. 며느리에게 조용히 영상을 보여주며 타이르자 오히려 자신을 파렴치한 도둑으로 모함한다며 눈물로 호소했고 그 거짓 눈물을 그대로 믿은 아들이 가게로 달려와 자기 늙은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함께 손찌검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증거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죠. 바로 제 가게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어요. 물론 지영이의 얼굴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두꺼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최 변호사에게 아주 중요한 지시를 하나 내렸었어요. 지영이가 그날 들고 있던 국내에 몇 개 들어오지도 않은 한정판 명품 가방과 그녀가 평소 SNS에 시계처럼 자랑하던 독특한 디자인의 고가 팔찌만큼은 절대로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라고요. 그 글은 게시판에 올라온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때리다니. 정말 인간도 아니다. 며느리가 완전 싸가지네. 저런 며느리는 당장 머리끄덩이 잡아서 내쫓아야지. 처음에는 익명의 사건에 함께 분노하던 댓글들이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사진 속 가방이랑 팔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헐 대박. 설마요. 우리 아파트 사는 맘 아니에요? 지난번에 백화점 가서 저 가방이랑 똑같은 거 샀다고 게시판에 사진까지 올리면서 자랑했었는데 사진 속 여자 옷차림도 어제 어떤 맘이 자기 SNS에 올린 옷이랑 완전 똑같아요. 소름 돋아. 누군가가 던진 작은 의심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카페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영이와 평소 가깝게 지내며 댓글을 주고받던 회원들까지 나서서 사진 속 주인공이 그녀가 맞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죠. 지영이가 과거에 올렸던 온갖 자랑 글들이 하나둘씩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재소환되었고 그녀가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과 허영으로 덕지덕지 포장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녀를 동경하고 부러워하던 시선은 순식간에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영이는 뒤늦게 글을 보고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여왕처럼 군림하던 그 온라인 세상 속에서 하루아침에 시어머니 가게 돈이나 훔치고 남편 시켜서 사람까지 치게 만드는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당연히 제 아들 태호였죠. 태호는 비록 그 인성은 바닥을 기었지만 나름대로 번듯한 IT 기업의 과장으로 일하며 회사 내에서는 일 잘하고 유능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었죠. 그 회사에서의 평판과 직급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전에 태호가 다니는 회사의 윤리감사팀 전체 이메일함으로
한 통의 아주 공식적인 메일이 발송되었어요. 발신인은 국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형 법무법인 바로 최 변호사의 회사였죠. 제목 귀사 소속 직원 박태호 과장의 가족 간 금전 문제 및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내부 감사 요청. 메일의 내용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박태호 과장이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명백한 절도 행위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계존속인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언어적 모욕과 함께 심각한 수준의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귀사의 기업 이미지 및 윤리 강령에 심각하게 위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내부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메일에는 2개의 작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영이가 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 클립이었고, 다른 하나는 태호가 제게 고함을 치며 제 뺨을 때리던 순간의 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녹음된 음성 파일이었어요. 제 가게 CCTV는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는 최신형이었거든요. 그 메일 한 통이 보수적인 기업 문화로 유명한 그 회사 내부에 불러온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태호는 그날 오후 부서의 모든 동료가 보는 앞에서 윤리감사팀 직원들에게 이끌려 투명한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어요. 굳은 얼굴의 팀장과 마주 앉아 추궁당하는 태호의 모습을 모든 동료가 숨죽여 지켜보았죠. 회의실 안에서는 그날의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고, 태호가 제게 내뱉었던 온갖 막말과 살과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희미하게 복도를 타고 새어 나왔다고 해요. 태호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명백해지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고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어요.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조치였죠. 평생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던 회사는 이제 그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옥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영이의 친정 부모님 댁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보냈어요. 그냥 일반 우편이 아닌 받은 사람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해야만 하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요. 그 봉투 안에는 최 변호사의 법무법인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아주 차가운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죠. 제목귀 댁의 자녀 문지영 씨의 상습 절도 행위에 대한 피해, 원금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한 사전 고지서. 문서에는 지영이가 지난 한 달간 제 가게에서 훔쳐간 돈의 액수를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한 내역과 함께 그로 인해 제가 입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며, 만약 일주일 내로 합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을 시 즉시 민형사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뿐인 딸이 좋은 곳에 시집가서 호의호식하는 줄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지영이의 부모님은 난데없이 날아온 절도와 소송이라는 단어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서류를 받자마자 제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져 물었어요. 사부인, 지금 이게 대체 무슨 경우 없는 짓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안 보고 우리 귀한 딸을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사돈어른, 일단 흥분부터 가라앉히시죠. 저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따님이 직접 돈을 훔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보내드릴까요?
제 말의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죠. 아마 그 길로 딸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확인했겠죠. 그리고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이제 지영이에게는 더 이상 기댈 곳도 숨을 곳도 편들어줄 사람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돈줄이 완전히 끊기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자 두 사람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하늘을 찔렀던 오만하고 당당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벼랑 끝에 몰린 생쥐처럼 불안에 떨기 시작했죠. 그들은 아마 며칠 밤낮으로 좁은 집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맹렬하게 싸웠을 겁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날카로운 고성이 그 텅 빈 아파트에 가득 울려 퍼졌겠죠.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며칠 밤낮을 제대로 못 잔 듯 엉망이 된 몰골의 태호와 지영이가 제 가게 앞에 나타났을 때 가게의 낡은 셔터는 굳게 내려져 있었죠. 셔터에는 내부 수리 관계로 당분간 휴업합니다라는 제가 직접 쓴 삐뚤빼뚤한 팻말이 붙어 있었고요. 두 사람은 닫힌 셔터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제 이름을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엄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와주세요. 네. 애원과 고함이 뒤섞인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운 빗소리에 묻혀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그 가게 안에 없었죠. 저는 그 시각 가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제 소유의 5층짜리 빌딩, 가장 높은 층에 따뜻하고 아늑한 사무실 통유리창 안에서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그 두 사람의 가여운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닫힌 셔터를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그들의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소리 없이 미끄러져 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최 변호사였어요. 그는 커다란 검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두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가 정중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죠. 박태호 씨와 문지영 씨 되십니까?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남자의 등장에 두 사람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어요. 누구신데요? 저는 박순자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최민준 변호사입니다. 회장님께서 두 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이런 곳에서는 아닙니다. 회장님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호칭의 태호와 지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더 이상 구차한 설명을 하지 않고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사람에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아파트의 공식적인 퇴거 명령서와 차량 반납 최종 요구서,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들에게 지원했던 모든 내역과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장이 차갑게 들어 있었죠. 아니, 이게 다 뭐예요? 태호가 거의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최 변호사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든 것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것이 박순자 회장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두 사람이 비에 젖어 눅눅해진 서류를 들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그들의 등 뒤로 가게
건너편 빌딩의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옥의 전광판이 갑자기 세상을 다 밝힐 듯 환하게 켜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죽은 것처럼 까맣게 꺼져 있던 전광판이었죠. 웅장하고 가슴을 울리는 배경음악과 함께 고급스럽고 정갈하기 짝이 없는 한식의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전통의 맛을 세계의 식탁으로라는 위험 있는 슬로건과 함께 제가 세운 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국내 최대 규모의 한식 전문 기업, 바로 태호가 다니던 회사의 모회사이기도 한 바로 그 대기업의 새로운 비전을 알리는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광고는 회사의 역사와 빛나는 비전을 보여주며 화려하고 세련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회사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리더를 소개한다며 한 인물의 얼굴이 화면 가득 서서히 클로즈업 되었어요. 우리 기업의 새로운 대표이사 회장 박순자. 전광판 속에 위험 있게 등장한 사람은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 땀에 절어 국밥이나 파는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 가리고 수십 명의 임직원들을 아우르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카리스마를 온몸으로 내뿜는 한 거대 기업의 총수. 바로 저 박순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태호와 지영이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거대한 전광판 속의 저를 넋이 나간 얼굴로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시어머니, 돈 몇 푼 때문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했던 그 국밥집 할머니가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었다는 사실. 그 잔인하고도 명백한 진실이 차가운 빗줄기와 함께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저는 제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현란한 전광판 불빛 아래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두 사람의 작은 뒷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말없이 내려다보았어요. 이제 모든 가면은 벗겨졌고 길고 길었던 지겨운 연극은 완전히 막을 내렸죠. 이제부터는 오직 냉혹하고 혹독한 현실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차가운 가을비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거대한 전광판 불빛 아래에서 태호와 지영이는 흠뻑 젖은 생쥐꼴로 한참이나 서 있더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텅 빈 뒷모습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던 그들은 이내 모든 분노와 원망을 서로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네가 가게 돈만 훔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태호가 먼저 지영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지영이도 지지 않고 악을 쓰며 대꾸했죠. 뭐, 나 때문이라고? 웃기지 마. 돈 몇 푼 훔친 게 그렇게 큰 죄야? 네가 우리 어머니 뺨만 때리지 않았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이 모든 건 다 네가 네 엄마를 때렸기 때문이라고. 이 멍청한 놈아. 뭐,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네가 먼저 나한테 거짓말하고 울고불고 매달렸잖아. 엄마가 너 괴롭힌다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내가 네 편 들어준 거 아니야. 편? 이게 편 들어준 결과야? 아주 홀랑 다 망해먹었잖아. 우리 인생을 네 손으로 다 박살내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빗속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저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았어요. 볼 가치도 없었죠. 저는 최 변호사에게 눈짓으로 모든 것을 맡긴 채 조용히 제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최 변호사는 두 사람의 볼썽사나운 다툼을 잠시 지켜보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그들의 싸움을 중단시켰다고 해요. 두 분,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오늘 보내드린 서류 내용부터 꼼꼼히 확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각자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명함을 한 장씩 건넸죠. 혹시라도 박순자 회장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는 저를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회장님께 직접 연락하거나 다시 가게를 찾아오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런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최 변호사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차가운 빛 속에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로를 노려보며 한참이나 더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그들은 월세였단 사실을 각 깨닫게 된 그 차가운 집으로 돌아갔겠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푹신한 소파도 화려한 샹들리에도 모두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그 집에서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었다고 해요. 지영이는 거실에 있는 값비싼 도자기를 바닥에 내던지며 울부짖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우리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네가 다 책임진다며. 평생 나 행복하게 해준다며. 이게 행복이야? 이게 행복이냐고. 태호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그러는 너는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국밥집 할머니라고 무시하고 돈이나 훔치고 네 허영심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야. 알아? 허영심? 그래, 나 허영심 많아. 근데 너는 아니었어? 너도 내 덕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어깨 펴고 다녔잖아. 이제 와서 왜 나한테만 그래? 그들의 사랑은 돈이라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어요. 돈이라는 기반이 사라지자 성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죠. 바로 그때 지영이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인은 엄마였죠. 지영이의 친정 부모님이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을 드디어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어머니가 내지르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어요. 문지영, 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사부인, 아니 그 박 회장이라는 분 법무법인에서 이상한 우편물이 왔어. 네가 가게 돈을 훔쳤다고?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고? 이게 다 사실이야? 너 정말 도둑질한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건 오해야.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그리고 박서방은 또 뭐야? 장모님, 장인어른 싹싹하게 굴 때는 언제고 이제 보니까 완전히 빈털털이었잖아. 너 지금 당장 그놈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 아니, 오지 마. 너 같은 도둑달 둔 적 없으니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지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그런 지영이를 싸늘한 눈으로 쳐다볼 뿐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후였습니다. 며칠 뒤 최 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에게서 각각 연락이 왔다고 해요. 지영이는 어떻게든 위자료를 받아내 이혼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태호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싶다며 구차하게 매달렸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최 변호사는 기계처럼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어요. 모든 것은 회장님의 뜻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될 겁니다. 더 이상의 사적인 감정 호소는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퇴거 날짜는 빠르게 다가왔고 차량 리스 회사는 매일같이 차를 반납하라는 독촉 전화를 해왔어요.
태호는 결국 대기 발령 상태에서 버티지 못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죠. 지영이는 맘카페에서 완전히 제명당했고 그녀와 어울리던 모든 친구들은 그녀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세상은 그렇게 한 조각 한 조각 완벽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그들이 함께 있어야 할 이유도 함께 사라져버린 거죠. 이혼 조정 기일은 아주 짧고 간단하게 끝났다고 해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두 분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하셨습니까? 최 변호사의 사무적인 질문에 지영이가 먼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합의는 무슨 합의요? 이 남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예요. 저 아파트, 저 차, 전부 다 저 남자 것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이 결혼 생활 동안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나 두둑하게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태호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대꾸했죠. 위자료? 정신적 피해? 야, 문지영. 너 정말 양심이라는 게 없구나. 이 모든 사태를 누가 만들었는데? 네가 우리 엄마 돈만 훔치지 않았어도, 아니, 네가 나한테 와서 거짓 눈물만 흘리지 않았어도 우린 이렇게 안 됐어. 위자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야. 뭐? 거짓 눈물? 너는 그게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속아 넘어간 등신이잖아. 누가 누굴 탓해? 두 사람의 유치한 싸움은 최 변호사의 한마디에 의해 중단되었어요. 두 분 모두에게는 어떠한 재산 분할도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최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문지영 씨, 박태호 씨와 혼인 기간 중에 사용하신 카드 내역입니다. 전부 박순자 회장님의 법인 카드로 생활비라고 보기 어려운 사치품 구매 내역이 대부분이군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회장님께서 반환을 요구하실 경우 모두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리고 박태호 씨, 이 아파트와 차량은 회장님께서 호의로 제공하신 것이지 증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할할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재산 분할 한 푼 없이 서로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법원을 나오는 두 사람은 완전히 남남이 되어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락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작은 국밥집을 완전히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국밥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어요. 회장님, 정말로 이 모든 걸 아무런 대가 없이 진행하실 겁니까? 최소한의 가맹비나 교육비는 받아야 저희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된 김 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김 이사, 내가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것 같아 보여? 나는 돈은 벌 만큼 벌었어. 이제는 내가 받은 걸 세상에 좀 돌려주고 싶을 뿐이야. 저는 제 국밥집을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해야 하는 여성 가장들을 위한 창업교육센터로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터득한 육수 비법부터 손님을 대하는 법, 장부를 정리하는 법까지 제 모든 노하우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전수해서 그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었죠. 첫 번째 교육생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30살의 젊은 엄마였어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제 사무실을 찾아온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죠. 회장님, 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아이 때문에 오래 할 수도 없고요. 정말 이대로 죽어야 하나 싶을 때 회장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젊은 엄마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기회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잡는 거지. 나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줄 테니 대신 죽을 각오로 한번 배워봐요. 그렇게 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언론에서는 제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저를 복수의 눈이 먼 매정한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진정한 기업가라고 불러주었죠. 전국 각지에서 저를 돕고 싶다는 후원의 손길이 답지했고 저는 제 이름을 건 작은 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에서 사라지고 난 뒤 제게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겠죠. 이혼 후 지영이는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로 취직했다고 해요. 평생 고무장갑 한 번 제대로 껴본 적 없던 곱디고 온 손으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역한 냄새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신세가 된 거죠. 자기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삶을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야만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태호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 연고도 없는 지방의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들었어요. 번듯한 대기업 과장이었던 그는 이제 낮에는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해가 지면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최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죠.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땀 흘려버는 돈만원 한 장이 얼마나 무겁고 귀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을 테고요.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가장 혹독하고도 절실한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각자의 죗값을 치르며 조용히 잊혀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죠. 궁지에 몰린 뱀은 마지막 발악으로 어떻게든 상대를 물어뜯으려 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뱀의 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였어요. 어느 날 자극적인 이슈들만 골라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 한 채널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죠. 제목 한 국밥집 할머니의 두 얼굴 재벌 회장 시어머니의 며느리 인권유린 실태 고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된 한 젊은 여성의 흐느낌으로 시작되었어요. 누가 봐도 지영이었죠. 지영이는 눈물로 얼굴을 범벅한 채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를 토해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 가게 일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영상 속에서 지영이는 모든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했어요. 가게에서 돈이 빈 것은 자신이 훔친 것이 아니라 평소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던 시어머니에게 생활비가 부족해 잠시 빌렸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죠. 태호가 제 뺨을 때린 사건은 제가 먼저 지영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아들이 흥분해서 저를 말리다가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그 작은 실수 하나를 빌미로 저희 부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저희가 살던 집, 남편의 직장, 저희의 명예까지 전부 다요. 저희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단지 그분이 가진 돈과 권력이 저희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이유만으로요. 영상은 제가 그동안 이룩한 기업의 성공 신화를 보여주며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재벌 회장으로 포장했어요. 그리고 지영이를 그 거대한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짓밟힌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로 둔갑시켰죠.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와, 진짜 소름 돋는다. 국밥으로 성공한 서민 할머니인 척하더니 뒤로는 저런 짓을 하고 다녔네. 며느리가 돈 몇 푼 썼다고 아들 인생까지 망쳐놓는 게 정상적인 시어머니냐? 저 기업 제품 불매운동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비윤리적인 기업은 망해야지. 여론은 순식간에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시작한 창업지원재단은 이미지 세탁용쇼라는 비난에 휩싸였고 회사 홈페이지와 제 개인 SNS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성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죠. 심지어 가게 앞까지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오물을 투척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최 변호사와 김 이사는 당장이라도 허위사실 유포로 지영이를 고소하고 언론에 공식적인 반박 자료를 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회장님,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저 여자의 거짓말 때문에 평생 쌓아 올리신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런 악의적인 영상은 지금 바로 삭제 조치를 요청하고 관련자들을 전부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어요. 오히려 고개를 저으며 그들을 말렸죠. 아니, 지금은 가만히 있어. 저건 지영이 혼자 꾸민 일이 아닐 거야. 그리고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테지.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최 변호사에게서 태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막노동과 배달 일을 전전하며 피폐한 삶을 살던 태호가 지영이의 연락을 받고 다시 그녀와 합쳤다는 거였죠. 지영이는 태호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해요. 태호 씨,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잖아. 지금 여론은 전부 우리 편이야. 사람들은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어.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도 있다고. 지영아, 그게 정말 가능할까?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 걱정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태호 씨는 그냥 내 옆에서 슬픈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면 돼. 사람들은 진실 같은 거 관심 없어. 그저 더 불쌍하고 더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할 뿐이라고. 결국 태호는 지영이의 달콤한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언론 인터뷰를 자청하며 본격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태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억압받아 왔는지,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동정심을 유발했어요. 그들의 연극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그들의 편이 되어 저를 비난했죠. 회사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제가 공들여 키워온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저는 제국을 세운 지 2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아들놈의 뿌리까지 썩어버린 근성을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도려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요. 세상이 온통 저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던 어느 날, 저는 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죠. 한풍경 푸드의 박순자 회장은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현재 위독한 상태이며
모든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병상에서 아들 부부를 만나 마지막으로 화해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여론은 또 한 번 요동쳤어요. 거봐, 양심에 찔리니까 저러는 거잖아. 죽기 전에는 아들이 보고 싶었나 보네. 그래도 천륜은 천륜인가. 아들 부부가 가서 꼭 사과받고 유산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 지영이와 태호는 이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자신들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겠죠. 늙은 시어머니가 결국 여론의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최 변호사가 보내온 차를 타고 제가 입원해 있다는 최고급 병원의 VVIP 병실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두 사람의 눈앞에는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위태롭게 누워있는 제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창백한 얼굴, 앙상하게 마른 팔목, 희미하게 내쉬는 숨소리까지 누가 봐도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인의 모습이었죠. 물론 그 모든 것은 할리우드 영화의 특수분장팀을 섭외해 연출한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잠시 머뭇거리며 저를 불렀어요. 지영이는 옆에서 그의 팔을 쿡 찌르며 눈짓을 보냈죠. 어서 슬픈 척 연기하라는 신호였을 겁니다. 태호는 그제야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쥐어짰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발 일어나세요, 네. 저는 힘겹게 눈을 뜨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곁에 서 있던 최 변호사에게 손짓했죠. 최 변호사, 내가 전에 말했던 유언장 가져왔나?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그걸 열어보거라. 태호와 지영이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제 유산 상속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언장이었죠. 유언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제 소유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 현금 자산의 90%를 외아들인 박태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10%만이 재단에 기부된다고 적혀 있었죠. 그 내용을 확인한 두 사람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이는 것을 저는 희미하게 뜬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네 놈 것이 될 텐데. 이렇게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제 다 부질없다. 저는 다시 한번 거친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조건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만이라도 니들이 내 곁을 좀 지켜다오. 태호, 너는 다른 일 다 그만두고 여기서 24시간 내내 나를 간병해라. 네 손으로 직접 나를 돌봐달란 말이다. 그리고 지영이, 너는 그동안 세상에 떠들었던 모든 거짓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네가 찾아갔던 그 방송국에 다시 찾아가서 모든 게 네가 꾸며낸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내가 피해자였다고 눈물로 대국민 사과를 하거라.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눈 감는 날까지 우리 회사 본사 1층에 있는 구내식당에 내려가서 매일같이 설거지 봉사를 하렴.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일그러졌어요. 그토록 원하던 막대한 유산을 눈앞에 두었지만 그 조건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겠죠. 지영이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물론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굳이 태호 씨가 직접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속받을 돈으로 국내 최고의 간병인 팀을 고용해서 밤낮으로 어머님을 돌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태호 씨는 어머님이 물려주실 그 큰 회사를 경영할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옆에 있던 태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지영이 말대로 제가 옆에 있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어머님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지영이가 방송에 나가서 사과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론이 우리 쪽으로 다 기울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볼 거예요. 저희 명예도 있고요. 지영이는 한술 더 떴죠. 네, 어머니. 그리고 제가 굳이 그 회사 구내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야 할까요? 차라리 어머님 이름으로 된 재단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머님 이미지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요. 설거지 같은 허드렛 일은 다른 사람 시켜도 되잖아요. 그들은 죽어가는 제 앞에서 저를 위한답시고 포장하며 어떻게든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피하고 오직 돈만 편하게 상속받을 궁리만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아주 작은 연민이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죠. 오직 식을 줄 모르는 탐욕과 이기심만이 번들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죠. 그래, 니들 마음은 잘 알겠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누워있던 병실 침대 옆에 커튼이 스르륵 열리고 그 뒤에서 최 변호사와 김 이사 그리고 지영이가 처음 찾아갔던 그 영상 채널에 기자가 굳은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의 손에는 이 모든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요. 이게 다 뭐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된 지영이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제 얼굴에서 병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목소리에는 다시금 힘이 실렸죠. 뭐긴. 니들의 진짜 속마음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고 있는 거지. 저는 침대 헤드에 편안하게 등을 기댄 채 새하얗게 질려버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했지. 그런데 니들은 그 기회를 아주 보기 좋게 걷어차 버렸구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카메라의 빨간 녹화 불빛이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의 얼굴을 냉정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영상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었어요. 지영이가 처음 이용했던 바로 그 채널을 통해서였죠. 자신들이 거짓 제보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한 기자는 충격 단독, 재벌가 유산상속의 추악한 진실, 그 막장 드라마의 결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죽어가는 시어머니 앞에서 유산을 두고 흥정하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죠. 여론은 하루아침에 180도 뒤집혔습니다. 저를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수십, 수백 배가 되어 태호와 지영이에게로 향했어요. 와, 진짜 인간 말종들이네. 연기하는 거 소름 돋는다. 저런 것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 박순자 회장님,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응원합니다. 그 영상이 공개된 직후 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영이와 해당 채널의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기자는 뒤늦게 제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죠. 진실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그저 자극적인 이슈에만 눈이 멀었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결국 그 기자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그의 채널은 폐쇄되었습니다. 지영이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마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그녀는 결국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그녀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그녀는 교도소로 향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태호 탓이라며 악을 썼다고 해요. 태호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 보였다는 수치심이었을 겁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말도 없이 어느 날 밤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렇게 제 인생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제게는 다시 고요한 일상이 찾아왔어요. 회사의 주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재단 사업은 날개를 달았죠. 저는 다시 예전처럼 제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시장 골목의 작은 교육센터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여성들과 함께 땀 흘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센터 앞에서 쓸고 닦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눈에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들어왔어요.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길 건너편에서 묵묵히 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 한 남자. 수척해지기는 했지만 그가 태호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던 대기업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저 도시의 이름 없는 환경미화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죠. 한참 동안 거리를 쓸던 태호는 문득 고개를 들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춘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태호는 저를 향해 아주 깊이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묵묵히 자신의 빗자루를 들고 거리의 다음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도 탐욕도 변명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깊은 체념과 아주 희미한 참회의 빛만이 어려 있었죠.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눈물 어린 화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모자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태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를 바랄 뿐이죠. 저는 가끔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요. 돈이나 명예, 높은 지위 같은 것들은 잘못 쥔 칼처럼 오히려 그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아들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제 유산을 다른 방식으로 남기려 해요. 제 피가 섞인 아들에게는 전해주지 못했지만 제 땀과 눈물이 밴 이 땅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구려는 또 다른 나의 딸들에게요. 오늘도 제 교육센터의 주방에서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여성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구수한 국밥 끓는 냄새가 온 시장 골목에 가득 퍼져나갑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비로소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제국이니까요.